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이제 저랑 국적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국적법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준비한 문제는 법치 국가 원리입니다. 법치 국가 원리. 그래서 법치 국가 원리는 여러분들이 뭐 공부할 때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죠.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라든지 뭐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 쟁점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 법치 국가 원리는 당연히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매우 중요한 원리이고 또한 우리가 뒤쪽에 배우면 기본권 총론 파트 가면 우리가 뭘 배우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 법률 유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런 법률 유보 원칙 같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뭐 명확성 원칙이 또 파생되기도 하고요. 자기 책임의 원칙이 파생되기도 하고 적법 절차 원칙을 파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을 공부하는 뭐 수험생이라면 법치국가 원리를 정복하지 않고서는 합격에 다가서기 어렵겠죠. 전체 모든 법에서 문제가 된다. 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법률 유보 원칙은 헌법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죠. 자, 형법에서도 문제가 됐죠. 뭐가 있습니까? 법률 유보 원칙이 형법적 분야로 가면 뭐가 되죠? 죄형 법정주의가 되겠죠. 죄형 법정주의고 또 형사 절차 법정주의, 법으로 규정한다. 결국에는 이런 형법 같은 거라든지 또 여러분이 이제 경찰 행정법 영역에서 배우는 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다,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재적 행정 처분들 이런 것들은 다 넓은 의미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게 법률 유보 원칙입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 파생되는 원칙들, 우리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는 신뢰보 원칙, 소유입법 금지 원칙, 전부 다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 살펴보시면 1번. 기본권을 제한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해야겠죠. 그게 이제 명확성 원칙이고, 또 우리 경찰 수험생들한테는, 형법에서의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인 명확성 원칙이 되게 익숙하죠. 그와 관련된 거죠. 자, 1번.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 중 하나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는 그 포섭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함으로 너무 넓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돼 있는데 아니죠. 이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죠? 원래 어떤 법률 규정이 명확한지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보통 사회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원래 일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 일반인을 기준으로 명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죠.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이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왜?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법률에 대한 전문가, 뭐 적어도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명확성이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완화될 수도 있다. 이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자체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이거 뭐 단순 암기적인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체계 정당성의 원리는 규범 상호 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 작용이 체계 정당성을 위반하였다면 곧바로 그 자체가 위헌이 된다. 이것도 틀렸죠. 이것도 체계 정당성 원칙이란 건 어떻습니까? 법률이란 건 전체적으로 같은 법 안에서 또는 다른 법 안에서 법과 비교했을 때 서로 모순됨이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규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뭐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예를 들면 살인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뭐 절도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규정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그죠?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가벼운 형벌을,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런 게 뭔가 안 맞다? 이런 걸 이제 체계 정당성에 위반이 된다. 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법이라는 건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 논리 정연한 이러한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걸 체계 정당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체계 정당성 원칙은 입법자가 법을 만들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헌법적 지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무조건 공권력 작용이 체계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위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체계 정당성 원칙이 허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노상방뇨 같은 게 중한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거의 벌금까지도 할 필요 없이 가볍게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규율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미친 듯이 국민들이 노상방뇨를 하고 다닌다. 노상방뇨를 하지 않으면 막 아싸가 돼가지고 도저히 이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 이럴 때는 좀 강력한 규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합리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면 체계 정당성 원칙에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허용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체계 정당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서 바로 위헌이 되는 게 아니라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 등 이런 다른 원칙에 또 위반되는지 심사해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내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가장 쉬운 걸로는 결국 이제 체계 정당성 원칙 위반이 바로 위헌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그다음 3번, 기본권 제한 입법에 있어서 규율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 기술상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다. 일의적으로 규정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의 뜻으로 딱 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알게 되는 걸 일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규율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한다.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법이라는 건 결국 어떻죠?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포섭하는 과정입니다. 포섭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하나의 뜻으로 규정해서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륜 그냥 단순히 자동차 이렇게 규정한다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동차 중에서 2인승, 4인승, 그다음에 자전거, 오토바이 따로따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뜻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여러 가지 바퀴로 굴러가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규율하겠다. 그럴 때는 하나의 뜻으로 자동차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2륜 또는 4륜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섭하고 싶다. 4륜 자동차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의 뜻으로 완벽하게 규정할 수 없고 여러 가지를 다 포함을 시키고 싶다. 법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일반성과 추상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정 개념이라는 거, 일의적인 것의 반대가 불확정 개념이에요. 이런 불확정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명확성의 요건을 완화해야 됩니다. 강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화한다와 완화한다는 제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명확성이 강화된다? 좀 더 자세히 규정해야 된다. 이런 명확성이 가장 강화되는 영역 두 가지 뭐가 있습니까?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영역과 조세 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가장 강화되겠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이런 영역에서는 강화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극히 다양하거나 여러 가지를 포함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거다. 바뀌는 현실을 포함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명확성 원칙은 완화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네요. 그래서 1, 2, 3번이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런 지문을 틀리는 분은 거의 없겠죠. 그다음에 4번, 종합생활기록부에 의하여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 활용하도록 한 교육부 장관의 지침, 가로 안에 종합생활기록부 제도 개선 보완 시행 지침은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절대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요게 맞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에요. 첫째 줄에 있는 내용은 뭐냐?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요. 소위 말하는 이제 특목고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 그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떻죠? 사실 이제 외고, 저도 이제 예전에 대원외고 이런 데를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못 갔죠. 가진 못했는데,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중학교 때, 전교 한 5등 안에 드는 학생들, 1, 2등 안에 학생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그럼 내신이 어떨까요? 전국 모의고사에 보면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있더라도 내신 성적이 매우 불리한 학생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신도 좀 절대평가로 해달라.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내가 좀 못한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봤을 땐 내가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시행할 것을 한번 요구를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건 맞습니다만 뭔가 확고한 신뢰를 준 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첫째 줄 보시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같이 쓴다는 거죠. 같이 쓴다. 이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좀 과도기가 필요하죠. 바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과도기가 필요하고 또한 이런 절대평가가 확실하게 시행되리라는 확신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은 판례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4번 같은 지문이 나왔을 땐 여러분이 이런 사건이었구나가 떠오르면서 요거 합헌이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제도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만큼만 이해하고 있어도 시험장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주도 잘 풀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새로운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죠.